방어작용. 자, 방어작용은 일종의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병원체에 대항을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이고, 바로 면역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면역력이 좋다 라고 하는 소리는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왔었을 때 그 병원체에 잘 대항을 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면 크게 방어는요, 비특이적 방어랑 특이적 방어랑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뭐의 비특이적이냐? 병원체의 비특이적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병원체가 오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특이적은 특정 병원체에 해당해서만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자, 보면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은요, 여기 나와 있죠. 병원체의 종류를 구분을 하지 않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일단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피부, 점막, 그 다음에는 식균작용, 그 다음에는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가 어떤 종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특정 그 병원체를 인지를 합니다. 인식을 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병원체를 인식하고 그 병원체에만 반응해서 제거하는 과정이라 특이적이다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하고 반응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흔히 우리가 항체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반응이 바로 이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이렇게 나눠져요. 방어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 외부 방어벽, 내부 방어벽,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작용은 다시 세포성과 체액성 면역,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특이적 방어,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피부하고 점막, 그러니까 외부예요, 외부. 병원체가 아예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물리적, 화학적 장벽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피부 점막, 피부나 점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피부. 우리 피부 밖에는 뭐가 있어요? 각질층이 있어요. 그죠? 각질이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각질이 어디가 제일 많아? 보통 우리 몸에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제일, 아니, 안 좋은 데가 아니라 제일 각질이 많은데. 보통. 발. 그죠? 발 뒤꿈치, 팔꿈치, 무릎, 그 다음에는 입술도 각질이 많죠. 근데 얼굴 같은 경우에도 각질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각질 없앤다고 떼미는데, 떼미는 거는 면역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때를 민다라고 하는 거는 오래된 각질은 알아서 떨어져요. 굳이 스크럽 정도만 해주면 되지, 때를 미는 거는 약간 화상 입는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막 벅벅 밀어서 와, 국수 밀린다고 미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자, 피부의 각질층은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물리적 장벽이에요. 그래서 보통 세균에 감염되려면 여러분들 뭐가 나야 돼요? 상처가 나야 돼요. 각질층이 깨지고 피부층이 갈라져서 안에 있는 부분으로 상처가 나면 그 부위로 이제 세균들이 침입하게 되는데, 피부로 분비되는 땀, 그다음에 침, 눈물에는 뭐가 있냐면 항균 물질인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서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서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지 나오죠. 피지, 기름, 그죠? 시간 지나면은 막 번들번들하는 기름 나오고 온 몸에서도 기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피지선이 많은 부분이 얼굴이나 두피나 이런 데 이제 많게 되는데 우리 몸에도 많아요. 근데 그 피지 안에서도 산성 물질을 분비를 해서요, 세균의 증식을 억제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다 우리 몸에는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점막. 근데 피부가 없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걸 상피세포라고 해요. 상피세포가 없는 부분은 그냥 점막으로 노출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점막으로 노출되는 게 입속. 입속 같은 경우에는 피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점막이에요. 그래서 눈, 코 속, 소화관 안쪽 표면, 호흡기 안쪽 등 끈끈한 점액을 분비라는 얘는 점막으로 덮여 있고요. 이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 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점액에는 미생물의 이동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라이소자임도 여기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체균의 침입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 안쪽도요, 선모가 나 있어서 아주 미세한 털이에요. 선모가 나 있어서 점막이 있고요. 숨을 쉴 때 들어오는 병원체랑 먼지를 붙잡아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제 가래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점막에 점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다음 위에 안쪽 표면은 점막으로 덮여 있고요. 강한 산성을 띠는 위액, 위산은 염산이란 말이에요. HCl. 염산이 분비돼서 음식물 속의 병원체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살균 작용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위에 있는 소화효소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식균 작용, 식세포 작용이라고도 하는데요. 내포 작용이라고도 해요. 대표적으로 식균 작용하는 거는 백혈구예요. 백혈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호중성 백혈구라고 하는 게 호중구라고 하는데, 호중성 백혈구가 바로 요 식균작용을 담당을 해요. 병원체를 이렇게 식세포라고 해서 세포막 안으로 싸가지고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안에서 일정 가수분해 효소로 다 분해를 해버립니다.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분해해버리는 작용이 바로 식세포 작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병원체를 제거하는 동시에 병원체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이건 인식하는 거는 백혈구 중에서도 뭐가 하냐면은 대식세포라고 하는 게 이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병원체를 인식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항원 인식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대식세포가 하는 대식작용 중에 하나가 항원 인식작용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증 반응. 피부나 점막이 손상이 되면 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칼에 베던지 아니면은 어디에 찔리던지 그래서 상처가 나게 되면은 대부분 첫 번째 현상으로 상처 난 부위가 어떻게 돼요? 부어요. 피가 나는 건 첫 번째고 부어요. 그리고 열나요. 그 부분이 약간 후끈후끈하기도 하고 부어오르기도 하고 하는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피부나 점막이 손상돼서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을 하면 일어나는 작용이 대표적으로 염증 반응인데, 열도 나고요, 부어오르기도 하고요, 붉어지기도 하고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면은 일단 몸 안으로 세균이 상처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있는 비만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백혈구의 일종인 비만세포. 얘가 무슨 뚱뚱한 세포는 아니고요. 비만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해줘요. 히스타민. 저기 이제 나중에 보면 알레르기 유발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히스타민인데 면역작용에도 관여를 하거든요. 이 히스타민의 작용으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요. 열이 나면서, 그러니까 열이 나는, 우리 몸이 아프면 열이 나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열이 나면은 이 물질 대사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 세포, 그러니까 혈관의 투과열도 높아져가지고 빨리 뭔가를 이동도 시키고 백혈구들이 빨리 작용을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을 없애려고 하는 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일종의 아프다, 아프니까 빨리 뭔가 대처를 해라 라고 보내는 신호에 해당이 되는데, 모세혈관이 확장되고요, 이에 따라 혈관벽의 투과성이 늘어나서요, 백혈구하고 혈장이 혈관벽 밖으로 빠져나와요. 혈관을 뚫고 나오는 건 아니고 투과율이 증가해서 그 밖으로 스며 나와요. 그래서 상처 부위로 백혈구나 또는 혈장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백혈구가 밖으로 나가서 여기 들어온 병원체들을 식균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네들이 장렬히 전사하면은 그게 뭐가 돼요? 고름이 돼요. 고름. 네, 혈장이나 그 세포들이 다 죽어서 고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 바로 혈관벽 확장시키고 투과성도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비특이적 면역작용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나면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는 면역 반응에 해당이 되고, 어떤 병원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병원체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특이적 면역 반응, 자, 문제는 여기서 나오겠죠. 자, 특이적 면역 반응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림프구예요. 림프구. 이것도 여러분들 백혈구의 일종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이 림프구인데, 항원의 종류를 인식을 하고요, 어떤 항원이 들어왔는지 인식을 하고 이에 따라서 특이적으로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원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항체의 종류도 달라요. 자, 그래서 림프구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B림프구라고 하는 게 있고 T림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생성 장소는 둘 다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 예, 둘 다 뼈 속에 있는 골수 안에서 B림프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B림프구는 성숙하는 곳도 어디다? 골수에서 성숙이 되는데 T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이 일어나게 돼요. 흉선이라고 하는 가슴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숙이 일어나게 되고 B림프구는 나중에 형질세포라고 하는 걸로 분화가 돼서 항체를 생성을 해요. 여러분들 분열은 세포가 분열을 해서 자기 모세포가 분열을 하면 뭐로 나눠져요? 똑같은 자세포로, 딸세포로 나눠져요. 분화도 세포 분열 같은 종류인데 대신에 분화가 일어나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하고는 다른 기능을 가진 애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화가 되면은 B림프구가 뭐하고 뭐로? 형질세포랑 나중에 나오지만 기억세포라고 하는 걸로 두 가지로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T림프구는 종류가 보조 T림프구하고 세포독성 T림프구 크게 두 종류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B림프구하고 T림프구 두 가지가 바로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를 해주게 되는데요. 보면은 항원항체 반응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 병원체, 그러니까 항원은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는 모든 단백질을 다 항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항원이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이 항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라는 거를 만들게 되고요. 이 항원하고 항체가 일종의 우리 그 공통과학에서 배웠던 효소처럼 열쇠와 자물쇠 관계처럼 특정 항원에는 특정 항체만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항원에는 알파라고 하는 항체만 작용을 하고 B라고 하는 항원에는 베타라고 하는 항체만 작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항원하고 항체가 결합하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요.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항원을 무력화시키게 돼요. 항원을 무력화시키게 되는데 항원은 바로 체내로 침입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미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체내에 존재하지 않는 외부 이상 단백질이에요. 결국에는 병원체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도 되고요. 먼지나 꽃가루처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체내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 이런 경우는 다 항원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항체는요, 항원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에요. Y자 모양으로 항원 결합 부위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결합 부위는 항원 종류마다 맞춤형으로 따로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장에는요, 뭐가 존재하냐면 혈장에 면역 단백질이 존재를 해요. 이거를 면역 단백질을 뭐라고 하냐면 글로불린이라고 하는데, 이 글로불린 단백질이 바로 뭐가 되냐면 항체의 재료예요. 재료. 이 항체의 재료인 글로불린 면역 단백질을 갖다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기서 보면 일종의 Y가 바로 이제 이 면역 단백질에 해당이 되고, Y에다가 특정 부위를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면 이게 결합을 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다? 항체가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은 특이성을 가집니다. 즉 항체는 항원 결합 부위와 입체 구조라고 나오면 다 무조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전부 다 입체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맞는 특정 항원하고만 결합을 해요. 아무거나랑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입체 구조가 맞는 것만 하기 때문에 결합이 되기 때문에 1항원 1항체라고 보시면 돼요. 항원 하나당 항체가 한 개가 만들어져요. 항원이 두 개 들어오면 항체 몇 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두 개가 아니라 두 종류가 들어오면은 항체도 두 종류. 항원이 5종류 들어오면 항체도 5종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따라서 항원마다 만들어지는 항체의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특이성을 가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입체 부위에
이 결합하는 이 부위의 입체 구조가 맞는 경우에만 둘이 어떻게 된다? 결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항원의 종류를 인식해서 제거하는 과정으로 세포성 면역, 누가 관여해요? T림프구가 관여하는 세포성 면역과 그다음에 B림프구가 관여하는 체액성 면역 반응으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개가. 자, 그러면 특이적 방어작용의 시작은 뭘로 시작이 되냐면 항원을 인식하는 게 맨 첫 번째예요. 즉 어떤 항원이 체내에 들어왔다라고 림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 작용을 먼저 해야 돼요. 어떤 놈이 왔으니까 니들이 저기에 적절한 항체를 만들어. 아니면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네가 알아서 쟤를 가서 조져. 이런 식으로 항원을 인식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백혈구의 일종인 대식세포가 항원을 잡아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식세포가 항원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모든 항원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원은 많단 말이에요. 일부만 잡아먹는 거야. 잡아먹은 다음에 그 세포 조각의 일부를 바깥에 있는 껍질 단백질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부에 있는 뭐 유전 물질이라든가 뭐 단백질 절편 같은 그 조각을 세포 표면에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이 제시된 항원을 누가 인지해요? 보조 T 림프가 인지를 해서요. 특이적 방어작용이 시작이 되는데 이 특이적 방어작용이 시작이 되는 제식세포의 항원 제시 과정은 비특이적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세포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일단 항원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제식세포가 잡아먹고 나서 일단 자기는 죽고 항원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 항원 제시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비특이적 면역 과정이다. 그 다음부터가 특이적 면역이에요. 대식세포의 항원 제시 과정은 비특이적 면역이고 그 다음부터가 특이적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세포성 면역은요.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를 해주는 과정이니까 공격을 하는 과정이에요. 즉, 이 대식세포가 항원을 제시를 해주면 이 과정이 항원 제시예요. 항원 제시를 해주면은 보조 T 림프구가 어떤 항원이 들어왔는지를 인지를 해요. 여기서 항원을 인식한 보조 T 림프구가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보조 T 림프구가 세포 독성 T 림프구한테 가서 이런 놈이야 라고 항원을 전달을 해주고 인지를 한 거 얘를 활성화시켜요. 열을 받게 하는 거예요. 가서 죽여. 이렇게. 그러면 활성화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해당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요. 죽여.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몽타주를 보여주면 몽타주를 보고 가서 죽이는 거죠. 가서. 예. 근데 이게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거지 직접 병원체를 죽이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체액성 면역은 보조 T가 아까 세포 독성 T 림프구도 활성화시켰지만 B 림프구를 가서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B 림프구한테도 똑같이 가서 몽타주를 보여줘. 이런 놈이 들어왔어 라고 보여주면 B 림프구가 어떻게 되냐면 분화를 해요. 하나는 형질세포라는 걸로 분화가 되고 하나는 기억세포라는 걸로 두 개로 분화가 돼요. 아까 얘기했죠. 분열은 똑같은 딸세포가 생기는 거지만은 분화는 다른 기능을 하는 세포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세포 분열과는 달라요. 그래서 B 림프구를 활성화를 시켜주게 되면 B 림프구가 활발하게 증식이 일어나면서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화가 돼요. 근데 이 형질세포는 뭘 만들어내냐면은 항체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형질세포가 하는 역할은 항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주고요. 기억세포는 이 어떤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냈는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질세포는 나중에 항체를 실컷 만들고 병원체가 나중에 항체에 의해서 다 무력화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형질세포는 다 죽어요. 그런데 기억세포는 죽지 않고 우리 몸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걸렸던 병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항원이 들어와서 내 몸에서 어떤 면역작용이 일어났고 어떤 항원에 대해서 어떤 세포를 만들었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거고, 형질세포는 항체를 다 만들고 나서 이 항체는 나중에 이 병원체를 한 곳에 이렇게 뭉쳐놓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 뭉쳐놓으면은 가서 호중성 백혈구 가서 잡아 먹어버려요. 왜냐면 얘가 다 떨어져 있으면 어디 있는지가 모르니까 한 곳에 뭉쳐놔 버린단 말이에요.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력화시켜서, 항체를 무력화시켜 놓으면은 백혈구들이 가서 다 잡아먹어요. 네. 그래서 항원이 제거가 되고 기억세포는 우리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형질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자, 이 과정이 여러분들 어떤 병원체가 처음으로 들어왔었을 때, 맨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저걸 뭐라고 하냐면은 1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1차 면역. 처음으로 병원체가 최초로 들어왔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 1차 면역이라고 하고요. 1차 면역 때는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항원 제시 과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는 그 기억에 대한 뭐가 생겨요? 기억세포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제 1차 면역 반응하고 2차 면역 반응을 보면은 2차 면역은요, 항원이 처음 침입하면 1차가 되고요, 같은 항원이 다시 침입하면 2차가 되고, 한 번 더 침입하면 뭐 3차, 4차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여러 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지? 자, 그런데 1차 면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원이 처음으로 침입을 해서 항원 인식한 보조 T 림프구의 도움으로 B 림프구가 항원의 종류를 인식을 하고요,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 만들고 일부가 기억세포로 남아 있는데, 일단 얘는 제거가 된 거야. 근데 2차 면역에서는 똑같은 항원이 재침입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무슨 작용이 안 일어나냐면은 항원 인식 작용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원 제시를 안 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이미 저 병원체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2차 면역 방울에서는 뭐가 빠지냐면 항원 제시 과정이 없어요. 네, 항원 제시 과정 자체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기억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던, 여기서 잘 봐야 돼, 기억세포가 다시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가 일어나요. 아까는 처음에는 B림프구가 분화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형질세포는 나중에 항체 생성하고 수명을 다하면 죽어요. 기억세포만 남아있다가 기억세포가 동일한 항원이 들어오면 분화가 일어나서 다시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나눠지는데, 봐봐. 1차 면역 반응에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몇 개 생겨서 하나하나 생겼죠? 두 번째에서 2차 면역이 되니까 몇 개 생겨요? 4개, 3개 생기죠? 기억세포가 두 번째 들어오면 더 많이 생기고, 형질세포의 수 자체도 많아져요. 그럼 형질세포가 많아진다는 소리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항체 양도 어떻다? 많다. 그리고 항원 제시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일어나니까 훨씬 더 어떻게 일어난다? 신속하고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항체 생성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항원 제시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생성되는 항체 양도 많으며 비교적 오래 유지가 돼요. 얘는 한번 만들 때까지 항원 제시부터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5일에서 7일이 걸려요. 그래서 같은 병이 두 번째 걸리면 거의 증세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차 면역 반응에서는 여러분들 병원체가 들어오면 항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를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잠복기라고 불러줘요. 예. 코로나도 두 번 걸리면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좀 덜 아프다라고 하는 게 몸 안에 기억세포도 있고 일종의 2차 면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잠복기가 지나면서 항체가 서서히 농도가 늘어났다가 나중에 병원체 다 죽으면은 항체 농도 줄어요. 근데 똑같은 항원에 다시 침입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훨씬 더 항체 농도가 높아지죠. 이 처음보다 높을 뿐더러 항체가 생성되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더 신속하고 더 강력하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억세포의 작용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1차 면역과 2차 면역을 잘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세포에 의해서 2차 면역이 일어나면은
훨씬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병원체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또는 들어오더라도 빨리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니까 증세가 약하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이용한 게 바로 뭐냐면은 백신이에요, 백신.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인공적으로 항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항원을 넣어줘서 기억세포의 생성을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임의적으로 기억세포를 만들어라 하고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즉,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체내에 주입해주는 항원을 포함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때 항원은 직접 넣어주면 병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체를 넣어주는데 독성을 제거한다던가 아니면은 항원의 일부를 넣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무력화된 항원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병원성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킨 병원체가 생산한 독소, 즉 무력화된 항원을 넣어줘요. 무력화된 항원을 넣어주면 몸 안에서 병에 걸리진 않지만 병에 걸린 것과 유사한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을 하면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기억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체가 들어왔었을 때는 이미 우리 몸은 한 번 저 병을 앓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라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몇 번 맞았어요? 2번 맞았죠? 한 번만 갔다가는 백신 생성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2번을 맞는 거예요. 2번을 맞으면 면역 반응이 좀 더 강하게 일어나고 더 많은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거에 의해서 실제로 만약에 코로나가 정말로 들어오면은 3차 면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더 강력하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면역 관련 질환을 보면은요, 자,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레르기는요, 이게 여기서도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봄철에 꽃가루 알레르기, 아니면 진먼지 알레르기, 그 다음에 뭐 고양이 털 알레르기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특정 항원의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 아닌데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게 견과류 알레르기 같은 경우도 있고요. 계란 알레르기도 있고요. 뭐 복숭아 털 알레르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먹으면 갑각류 알레르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뭐가 아닌데 항원이 아닌데 어떤 특정 사람들한테는 체질적으로 아예 선천적으로 얘를 항원으로 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들어오면 몸 안에서 히스타민이 과다 분비돼요. 비만세포에 의한 히스타민이 과다 분비가 되면서 두드러기, 재채기, 콧물, 눈물, 나중에 이것만 아니라 호흡곤란, 가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이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이런 걸 복용을 해서 없애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구성을 하는 세포나 조직을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몸의 멀쩡한 기관을 너 항원이야 하고 이상 단백질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같은 질환이 루푸스 이런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관절 부위를 공격을 해서 관절 변형이 일어난다거나 관절염이 생긴다거나 하는 증세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면역결핍이 있는데 선천성 면역결핍이 있고 후천적 면역결핍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 면역결핍에 해당이 돼요. 즉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나 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면역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게 저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감기 걸렸는데 폐렴되고 폐렴으로 인해서 나중에 호흡부전이 온다거나 하는 여러 증세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균이 몸에 들어와도 대응을 못하니까 폐혈증이 걸린다던가 이런 합병증으로 죽게 되는데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 후천적 면역결핍증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라는 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HIV 바이러스는 보조 T 림프구를 파괴시켜요. 근데 문제가 보조 T 림프구만 파괴하면 나머지는 있지 않아요. 예, 세포 독성 T도 있고 그 다음에는 B 림프구도 있고 하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조 T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 B 림프를 활성화시켜서 여기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둘 다 일어나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 보조 T 림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보조 T 림프구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거기에는 세포성 면역도 못 일어나게 되고 체액성 면역도 못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일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주 간단한 질환에 걸리게 되더라도 큰 합병증으로 인해서 바로 사람이 사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160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답 맞춰봅시다. 자, 우리 몸의 방어작용. 자, 개념 확인 문제. 자, 봅시다. 이 1번에 OOX. 그 다음에 2번은 비특이적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 3번은 T 림프구.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이건 뭐라고 불러요?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름 뭐예요? 대식세포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보조 T 림프구죠. 그 다음에 3번은 형질세포. 항원을 기억하는 기억세포.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6번은 XO. 그 다음에 7번은 알레르기.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뭐예요? 무슨 뭐라고 불러요? 자가면역 질환.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면역결핍증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선천적 결핍이 있고 후천적 결핍이 있는데 합쳐서 그냥 면역결핍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